안녕하세요 여러분, 법원 아빠의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 두 분이 오늘 휴가를 내고 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점심 먹다가 오늘 다 같이 일찍 퇴근하자고 그래서 오늘 모든 직원분들, 노 감독님이랑 저만 빼고 다들 오늘 4시 퇴근입니다. 모든 직원들 저는 안 들어가나 봐요. 아니 들어가지만 우리는 또 촬영하고 또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저희는 근로계약 위에 또 다른 계약이 있죠. 그럼요. 오늘은 내용이 뭔가요? 오늘은 네. 두 가지를 할 겁니다. 네. 어차피 두 가지 찍으면 두 편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요즘 예리하시네요. 네. 그거 잘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되게 억울하게 살인 명령을 쓰신 분이 나오시죠? 네. 네. 요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생겼어요. 네.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21년이나 복역을 하고 네. 나왔죠. 네. 근데 이런 일이 진짜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건지.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충분히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실무에 나와서 일하면서 느끼는 점은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10년, 20년 전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 사법체계 시스템 내에서 언제든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형사 전문이잖아요. 형사 전문이고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는데 윤리적, 도덕적 또는 어떤 그 양심상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할 때가 진짜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할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고민이 진짜 들어요.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대원칙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형사재판의 또 대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형사재판은 어떤 실체적 진실관계를 밝히는 게 아니라 그냥 드러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게 형사재판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그 사람이 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도 매우 중요하죠.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죠. 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현실에서는 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누군가는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유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예 수사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공소제기 안 되게 막는 것들이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 역시 경험하기도 하고, 그것을 알고 싶다 보면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현실에서도 그게 진행형이다 라고 하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변호인 입장이잖아요. 수사기관에서는 어쨌든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자 수사를 하고 나서 그것이 다 맞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넘겨야 되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백을 약간 유도하셨고. 네, 맞아요. 네. 나는 진짜 억울한데 이런 약간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서 네. 이렇게 죄가 생겼어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보상받는 방법은 없어요? 있죠. 그 이후에 이제 재심이라든지 결과적으로 그분이 무죄였다라는 게 밝혀지면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가배상 청구를 해보실 수 있죠. 근데 그게 그게 그 가치라고 하는 게 돈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내 시간이 이미 지나버린 거잖아요. 1, 2년 길게는 수십 년이 지나버린 건데 그 가치를 환산하기에는 어렵겠죠. 그리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조금만 기다리래요. 잠깐만 좀만 기다려줘.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어디로? 우주로. 이 뭔 개소리야? 죄송해요, 경수님. 못 갈 것 같네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서 내가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진짜. 그 당시 어떤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 거짓 진술을 했고, 그 거짓 진술 때문에 결국에는 유죄 판단을 받아서 복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변호인의 조력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고 어른들로부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딱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 친구들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자력이 있었고 여유가 있었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거짓 진술할 일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제적인 어떤 자력의 유무와 무관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원스톱 국선이라고 해서 구속 사건에 대해서는 그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만들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그걸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국선이 공소 제기된 이후에 재판 과정에서만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됐었어요. 그게 이제 조금 확대돼서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 이후부터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국선 변호사님이 생겼고, 근데 실제 실무에서 일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진짜 형사 사건에 있어서 더더군다나 또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를 어떻게 받는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처음부터 첫 수사를. 근데 이미 첫 단추부터 본인들이 변호인 없이 그렇게 조사를 받아놓고 불리하게 진술을
해놓고 또는 뭐 유도신문에 의해서 거짓 진술을 하게 되고 그렇게 기록을 다 남겨놓으면은 나중에 재판 가서 그런 것들을 뒤집는다는 게 매우 어렵게 돼요. 그리고 진짜 그분이 억울한 분이라면 공소제기 되기 전 단계에서 그걸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 범위를 확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해가 상충되겠죠. 일반 사선 변호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국선 변호사가 수사 단계부터 입회가 가능하면 기존의 사선 변호사님들이 선임할 수 있는 사건 수는 또 줄어드는 거잖아요.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범죄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이냐. 더 나아가서는 실제 그렇게 조사를 받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억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대다수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서비스를 비용을 들어가면서 제공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반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라도 손 변호사의 그 개입 범위를 확대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국선 변호사님이 되게 싫어하실 것 같은데. 왜요? 수사단계. 오늘 여기까지.